그리고 주어진 메모 11쪽입니다. 11쪽 뒤에 강연자 선생님 간단한 소개를 제가 소개를 하고 앞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향가 사무치는 말들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김대행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서울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국어국문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판소리학회, 한국구비문학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한국시의 전통연구, 시조유형론, 국어교과학의 지평, 한국의 고전시가 등 의외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향가 사무치는 말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분들 사무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 김대행 교수님 모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견례 우리가 좋은 강의 해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상견례 인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거 처음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선 고맙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향가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다들 텔레비전을 즐겨보시겠지만 저는 KBS 1방송에서 월요일날 저녁 10시에 하는 그 가요무대라는 방송을 빼놓지 않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집 식구들이 저를 보고 저렇게 후진 거 왜 보세요? 그래요. 저희 애들이. 걔네들 눈으로 볼 때는 요새 이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거를 봐야 할 텐데 맨날 그런 거나 보고 있고 또 이제 기껏해야 일요일날 저녁에는 또 708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후지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가요 무대에서 하는 노래들이 지금부터 많아야 5, 60년 전. 어떤 건 20, 30년. 어떤 건 뭐 한 10년 전 것도 있고 7080이라는 게 지금 20, 30년 전 노래들 아닙니까? 그런 노래를 듣는 저를 보고 후지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향가는 지금부터 밝혀진 것만 얘기하더라도 1400년 전 노래입니다. 아니 3, 40년 전 노래도 후진데 1400년 전이라는 이 후진 세월의 노래를 왜 굳이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왜 불러서 굳이 들으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왜 우리는 고전을 공부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400년 전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뭐 혹시 압니까?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크로마뇽인처럼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무슨 전기니 전자니 이런 개념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부른 노래 그 노래를 왜 21세기의 벽두에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는 것인가? 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아득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붙잡고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을 수천 년 전 사람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옛날에도 사는 일은 고달팠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향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척 아는 것처럼 그걸로 해서 돈 벌어먹는 그 학자, 미래학자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사실뿐입니다. 미래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지금 세월호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만 저 끝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우리가 하는 고민 옛날 사람도 다 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 해놓은 생각이 옳았다는 것. 그때 우리가 옛날을 들여다보는 것.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요즘에 이제 무슨 고전 혹은 인문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 주변으로 와 있습니다만 이걸 괜히 옛날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유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새로 입증하지 않아도 그 말을 벗어날 말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본다. 선생님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많이 찍어보셨죠? 찍으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던가요? 허연 건 뼈 모양이고 검은 건 아닌 모양이고 그거밖에 우린 모르죠. 그런데 의사가 이걸 불빛에 비치면서 요게 심장이고 요 부분이 요게 염증 자리야 그러면 아하 하고 그때야 보입니다. MRI 필름 정도 되면 더 심각하죠. 의사는 가리키면서 이게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디스크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본다는 거죠. 선생님들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에 문화재청장 했던 유홍준 박사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써서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평생 꿈이 그렇게 인쇄 한번 받아보는 꿈인데 그런 책을 못 쓰는 거죠.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이게 바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이라는 곳이 가면 울긋불긋한 건 단청이고 노란 건 부처님이고 머리 깎은 사람은 스님이고 어느 절에 간들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가서 보니까 아하 저게 추사 글씨야 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탕은 허옇고 글자가 오면 저건 목으로 썼나 모르겠다 이러고 마는 건데 그게 알아야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 아는 것 중에 과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이 명제는 흔들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가 혼자 생각했나 보지. 그런데 이럴 때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갖다 대면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다 댈게요.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 이가 영국의 역사 철학자 오크쇼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과거에 눈어보는가. 내거리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선생님들 많이 해보셨죠? 내거리에서 신호등 바로. 그건 미래를 기획하는 눈입니다. 저게 파란불로 바뀌면 나는 건너가서 뭘 하고 어디로 가고 뭐 온갖 미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 혹 목발을 짚은 사람이 있다고 보자. 이 사람의 시각은, 저 푸른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이 목발을 짚고 가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여기를 건너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럼 그 사람의 눈은 결국 목발을 짚게 된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바로 이런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삽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 1000년도 더 되는 세월 전에 신라 사람들이 노래를 했다는 향가를 우리가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고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조상의 것이니까 떠받들고 무슨 대단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우리가 사실은 믿고 따르는 모든 말이 적어도 2000년 이상 전에 옛날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 철학하는 분들은 뭐 플라톤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공자님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무슨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을 먼저 가로맡아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믿을 말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향가를 선생님들은 저기 서울서 온 어떤 사람이 무슨 이런 거래 하고 새로운 무슨 말을 들려주리라고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000년 전의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지금 월요일날 저녁에 가요 무대를 보면서 사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월요일날 저녁마다 들으면서 살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아득한 세월 전의 노래에 대한 오늘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의 제목을 사무치는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친다는 말은 요새 만든 말이 아니고 그 훈민정음 서문에 나옵니다. 기억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실 텐데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하시면서 그 서문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맞지 아니하세요. 이 사맞지가 바로 사무치는 겁니다. 사맞지 않는다. 그 문맥에 따르면 그 사맞지 않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하는 것은 말이나 마음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옛날 쓴 용례를 보면은 이 사맞다라는 말이 뭐 구름이 천리밖에 사맞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하고 석고상절에 이 용례가 나옵니다. 사맞다라는 말이. 근데 그때의 그 용례가 시옷 받침을 한 것도 있고 치읓 받침을 한 것도 있고요. 저는 어학은 잘 몰라서 어학하는 이들한테 왜 시옷 받침이 있고 치읓 받침이 있느냐 했더니 자음 앞에서 쓰인 것은 시옷이나 치읓이나 다 똑같대요. 나중에 치읓으로 굳어져 가지고 사무치다로
오늘날. 사무치다의 뜻이 뭐냐?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친다. 그것이 말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게 사무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면 그게 사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가는 바로 이런 사무치는 노래들을 이미 1000년 전에 부르고 살았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무침의 증거는 향가를 둘러싼 기록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향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삼국유사라는 책에 14개의 노래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균여대사, 신라 말 사람입니다. 신라 말에 균여대사가 만든 그 균여전이라는 책에 11수.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25밖에 안 돼요. 뭐 일본의 그 만역집 같은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데, 사실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노래들이 담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14수 가운데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서동요라는 겁니다. 동요예요, 서동. 서동은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이 신라에 가서 그 선화공주라는 공주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요거를 만화를 삼으려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눈깔 사탕 같은 걸 줬겠죠. 주면서 노래를 가르쳐 불렀어요. 그 내용이 뭐냐?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그 서동방, 맞동방이라고 하죠. 서동이라는 남자를 사귀어놓고 밤마다 안고 가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짧은 노래예요. 애들 우리 요즘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건 애들이 많이 하는 노래지, 왜 앞에 가는 놈 도둑놈 뒤에 가는 순경 이런 노래도 있고,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게 백제에서 온 서동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아이들한테 노래를 하게 해서 그 소식이 궁궐에까지 들어갔대요. 자, 그 말이 궁궐에 들어가서 결국 선화공주가 쫓겨납니다. 너 인연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쫓아내요. 이 이상의 참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짤막한 노래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상 어떻게 사무칠 방법이 있느냐? 요즘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를 제일 흔들어 놓는 게 유언비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정치고 뭐고 다 무슨, 그리고 그 구해내려고 숨막히게 들어가서 하는 이 노래까지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짤막한 노래가 그렇게 한 나라의 궁궐을 뒤흔들고 인생을 바꿔놓고, 그래서 그 선화공주는 무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나중에 익산에 있는 이 탑을 저걸 해보니까 그 무왕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었다. 요새 이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거짓말이냐 이렇게 돼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달리 노래 한마디가 한 인생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정치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이런 계기가 돼요. 이게 바로 사무침의 증거다. 이게 가장 짧은 노래고, 선생님이 가지신 그 자료 속에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강의하러 여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머리에 있는 우적가라는 걸 보면 영재라고 하는 중이 이제 산에 숨어서 돌을 닦으려고
그래서 가진 거 내놔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산속에서 산책 만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사람들을 우적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타일렀어요. 지금 향가 14수 중에서 제일 해석이 덜 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가 판본이 거기 글자가 몇 개가 빠져버렸어요. 안 그래도 요즘 글자가 아니어서 해석이 어려운데 빠진 것까지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공덕을 닦아야지 이렇게 재물이나 욕심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10줄짜리 향가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부르니까 도적들이 감동해가지고 비단 2피를 영재라는 중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영재가 다시 또 껄껄 웃으면서 도대체 이 비단이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다시 또 타일렀다. 그러니까 그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5, 60명의 산적이 함께 머리를 깎고 영재를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중이 됐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우리는 선생님도 어떤 때 노래 부르세요? 한잔 하시고 노래방 가서 기분 좋으니까 부르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무슨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만 이 향가의 이 기록, 우적가의 이 기록을 생각하면 그냥 노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사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 되게 그 인생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연륜을 쌓으신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다 보이셨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언젠가 제가 이제 심심도 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그 인터넷 기웃거리는 걸 이제 영어로 서핑이라고 하고 파도타기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근데 어딜 들어가니까요. 이런 내용이 딱 떠 있어요. 나는 15살 중2인데요. 요즘 애들은 거기다가 요라고 안 하죠. 여 그러죠. 반말인지 경어인지 알 수 없게 그냥. 중2인데요. 학교는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가 아주 참 무서워요. 나는 장차 개그맨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기억, 지역, 지읒, 리을 이렇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조금 건너뛰고 싶은 말들은 이렇게 초성, 그러니까 첫 글자만 씁니다. 기억, 지읒, 리을, 뭐 같아요? 뭐의 첫 글자가 씁니다. 애들은 금방 압니다. 개지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학교 가야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이딴 거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단서까지 붙였어요. 그 밑에 한 50개 댓글이 쭉 달려있는 걸 봤습니다.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들 답을 했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열심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께 손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는 왜 가야 돼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라고 맨날 나와서 얘기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참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학생 중에는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여 개의 댓글도 정확하게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짚어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게 아마 다음 아고라라는 데 있을 거예요. 지금도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왜? 왜 학교에 가요? 부모님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학교는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왜요 하고 물으면 정말로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해주실 것인가? 그럴 수 있는가? 정말로 알고는 계실까? 이따금 의문 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 썼는데 다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뭐 개그맨도 공채할 때는 학력을 본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게 학교가 이유는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 아주 진지하게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데 학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의 명성과 돈을 벌었겠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싫다는데 얘는. 개그맨만 하면 낸다는데. 지금 댁에 가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손주들이 바로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좀 얘기해 보시고 왜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답을 좀 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뭐 이제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지금.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답 얘기해봐. 네가 말하는 답.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서 학교가 가능했느냐? 이제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동물은 못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동물이 못 가진 것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말이 인간을 인류를 어떻게 변모시켰는가 하는 얘기는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 중에 이 세상 동물 중에 사람처럼 연약하게 태어나는 동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달걀 속에서 나오는 병아리도 털 좀 입고 나와요. 금방 씁니다. 송아지는 보니까 낳자마자 네 발로 쓰대요. 사람은요, 두 발로 일어서기만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동물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만물 중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이 사실은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앞선 세대가 알아낸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려주니까. 그것을 못하는 다른 동물은 만년 전의 개는 지금도 똑같은 개입니다. 그러나 만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식이 엄청나게 다르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뭐냐? 말이다. 말을 더더욱 압축해서 가능하게 해준 게 글입니다.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또 한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런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만 인류라는 종족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인류도 맨 처음에는 다른 동물처럼 동굴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비바람을 피하면서. 그러다가 이윽고 동굴을 빠져나와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더니 지금은 우주를 헤엄쳐 다닙니다. 이 힘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알았던 것을 말로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됐다. 향가는 우젓가라는 향가를 통해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5, 60명의 산적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준다. 아까는 서동요라고 하는 동요가 그 짧은 넉 줄짜리 동요가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천년 전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똑같이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해 줬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읽고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다 그런 것 속에서 노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사무치게 노래한 향가가 뭘 노래했길래 그렇게 사무칠 수 있었느냐. 그 내용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뭘 노래했고 어떻게 노래했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한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대개 노래라는 게 선생님들 노래방에 가서 하시는 노래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좋아하시는 노래 얘기하러 그러면 아마 오늘 밤이 다 지나가도 다 못하실 텐데 대체로 그거는 아마 희로애락 애호욕의 7가지 7정에 근거한 것이 노래의 주된 세계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그걸 갈라서 이건 매수 이건 매수 뭐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적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얘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향가가 어느 쪽 노래가 많으냐 희로애락 애호욕 7가지 중에 마지막에 욕 그 욕망에 관련된 노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욕망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중에 나가면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욕망. 삶의 동력이냐, 아니면 영원한 족쇄냐. 사실 욕망이 없으면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욕망 때문에 또 얼마나 무창한 꼴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그 양면성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향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은 향가 중에 원왕생가라는 게 있습니다. 바랄 원자, 바란다는 것. 왕생을 원한다는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노래만 부르더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천 땅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찬기파란다는 게 찬양한다는 것. 또 제망매가 죽은 누이 동생을 제사 지낸다는 것. 또 도천수가라는 노래예요. 도천수대비가 천수대비라는 부처님 앞에 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부처님이 듣고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되게 이런 노래들이 제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집약해서 말해준다고 하는 게 나중에 조금 시대는 뒤떨어집니다만은 균여대사가 만든 균여전에 보현 10원가라고 하는 11수짜리의 향가가 그 대표적인 10원, 그 원이 뭡니까? 원할 원자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로 사는가?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이런 것도
이런 유명한 분이 얘기했다고 믿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의 심리학자가 크게 두 흐름인데, 심리학이. 하나는 프로이드 계열의 심리학이고, 하나는 행동주의 계열의 심리학이죠. 근데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론을 욕구 이론이라고 그러지. 사람은 왜 사는가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릅니다만 오시게 된 이유가 아마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그 이유가 욕구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 욕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욕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욕구가 없으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크게 5가지 단계를 나눴어요. 맨 첫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수면욕,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 성욕,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맨 밑바탕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안전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어디서 뭐가 다 날아오는 것 같으면 하루 몸을 피합니다. 이게 안전욕구예요. 이게 육체적인 안전만이 안전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해소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욕구, 그것은 소속 애정 욕구입니다. 이건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강아지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집 막내딸 녀석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키우다가 저는 시집가버리고 없거든요. 딴 식구들은 안 돌봐주니까 내가 불쌍해서 가끔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나만 들어가면 내 옆에 와서 앉아요. 이게 바로 소속 애정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 네 번째 단계가 자존 욕구, 남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자,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애정 욕구, 자존 욕구, 이 네 가지. 자존 욕구는 네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욕구이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성형국가라고 그러죠.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자존 욕구가 세계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남으로부터 존중받으려고 쌍꺼풀도 하고 턱도 깎고 이 온갖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슬로우의 말은 이 네 번째 단계까지는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자존 욕구가 대단히 인간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도 소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합니까? 소가 서로 앉으려고 하는 자존 욕구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필리핀의 닭싸움, 또 어디 개싸움,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동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 메슬로우가 보기에 인간적인 욕구는 뭔가요? 자기 실현 욕구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실현하는 것. 그것을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욕구, 또 하나는 미적 욕구. 이때 미 그러면 성형수술하는 것도 미 아니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욕구의 세계,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이면서 또한 인간의 가장 고양된 모습이다. 신라 양가는 뭘 노래했는가? 참, 보, 원 이런 말로 제목을 쓰고 있는 이 모든 노래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라는 게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노래를 그 짧은, 많지 않은 14수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균열전에 11수밖에 안 되는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불교라는 종교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뭐 종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겠습니다. 그 시절은 불교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없습니다. 뭐 불교가 최고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 귀한 그 시절의 그 노래들은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던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그럼 그런 그 욕망, 욕구의 세계를 어떻게 말했길래 그렇게 사무치게 됐어? 또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중간쯤에 김소월의 시하고 정지용의 시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게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아마 워낙 유명한 거니까 되게 아실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읽으면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뭐 사람마다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소월의 시는 뭐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용의 시는 거기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 거죠. 그게 뭐예요? 일단 물어봐야 되죠, 자기한테. 선생님들,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쪽은 뭔가 말하고 있다면 이쪽은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표현법이 달라요. 그래서 김소월 시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해서 직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정지용의 표현을 가리켜서는 형상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정적 표현은 말하는 대로 그냥 느낄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상적 표현은 뭔가 생각을 해요. 한 바퀴 굴려서,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직정적 표현은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형상적 표현은 지적인,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따져보게 만드는 이런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가식을 안고,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시가 더 좋은 시야? 하고 물으면 학교에서는 다 이 정지용 쪽에 훨씬 수준 높은 시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소월과 정지용은 문단에서 활동한 시기는 좀 달라도 둘 다 1902년생입니다. 김소월은 좀 빨라서 20년대에 했고 정지용은 30년대에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간의 경향을 둘로 이렇게 달리 주도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수준의 문제로 학교 교육은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용 씨가 더 나은 시야, 더 수준 높은 시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요. 형상, 모습을 그려낸다는 것은 그 심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말이라는 게 인간을 인간답게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처럼 또 부정확한 것도 없어요. 통증 환자, 여기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을 많이 앓는데 통증 환자, 요즘 통증 환자들끼리 모인 자리에 가면
통증 환자끼리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치통 환자는 세상에 치통처럼 아픈 게 있으면 손을 들어봐 알게 합니다. 두통 환자는 아이고 치통은 말도 하지 마. 내 두통은 뭐에다 비교 이게 통화가 안 돼요. 말하자면 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 통증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그러냐? 통증은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픈 걸 어떻게 전하시랍니까? 지구가 쪼개진다고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실제로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까?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 추상적인 겁니다. 감각, 신경 감각으로만 이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필요도 손으로 만지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이렇게 오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근데 뭐 이렇게 오관으로 보고 듣고 뭐 이렇게만 하고 삽니까? 그게 아니고 많이 느끼잖아요. 통증도 느낌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달할 길이 없어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전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형상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손의 쥔 느낌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오관, 피부나 귀 이런 데로 느낌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언젠가 제 친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국어 선생이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국어 공부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국어 교육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남의 직업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국어 잘못 가르쳐서 너 뭐 밥 먹고 사는데 시장이 있냐? 내가 이랬어요. 그렇지, 시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나는 내가 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는 거하고 의사 밥 빌어 먹는 거하고 그렇지 상상이 안 돼요. 아니,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듣고 참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국어 선생이다 얘기를 하는데 의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뭐냐 하면은 진찰하는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병원에 가보셨겠지만 진찰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대개 50%는 진찰이 끝납니다. 그 말 안 하고 가서 나 어디 아픈지 한번 알아보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배 아파서 그럼 딱 정확히 이거 이제 모든 진찰을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걸 문진이라고 합니다. 문진. 물어봐서 진찰하는 거예요. 이게 70%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의사의 상징이 청진 아닙니까? 청진? 이게 청진, 그게 진찰 방법이에요. 귀로 들어서 진찰하고 어떨 때 두들기기도 하죠. 타진입니다. 타진. 손으로 만지기도 합니다. 촉진도 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잘 차리고 가십시오. 허름하게 차리고 가면 이게 가난해서 걸린 병인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 인진이라는 거예요. 인상을 보고 이제 인진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의사님들이 한의사. 이걸로 70%를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이 통증의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젊어서부터 이제 심장 전문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슴이 아프세요. 그 어떻게 아프신데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신데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죽겠다는 말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질문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픕니까? 도끼로 찍는 것 같이 아픕니까? 이 말을 하면요 중고등학생들은 까르르 웃어요. 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도끼로 찍는 것처럼 같이나 처럼이 들어가면 지교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딱 배웠어요. 아는 지식은 그뿐입니다. 근데
나는 국어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합니다. 직윤이, 은윤이 있다는 거 배워가지고 평생을 두고 국어 선생 안 했으면 쓸 일이 뭐가 있냐. 생전에 쓸 일이 없는 용어가 그겁니다. 그 쓰잘데없는 것만 가르쳐요. 근데 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그 의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도끼로 찍는 것 같은 것은 판막 계열의 증세랍니다. 그 다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관상동맥 계열의. 그래서 그 진찰만 들으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가 딱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그런 돌팔이가 아니고, 추상적인 것은 형상으로 전해야 해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래서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꿔가야 됩니다.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첫 구절이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없고, 차고, 이게 뭡니까? 피부의 감각의 촉감이에요. 찬 것이 뭘까? 그럼 슬픈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을 지적이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라 향가 중에서도 유명한 게 제망매가 혹은 찬기파랑가, 그 다음 쪽에 넘기시면은 아마 선생님들 그 찬기파랑가하고 희성가하고의 그 두 노래가 거기 있을 겁니다. 찬기파랑가는 비유법을 썼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노래고, 희성가는 아니다. 그래서 희성가는 어디서 학력고사나 혹은 수능에도 나와본 일이 없고 정말 비인기 공목입니다. 근데 찬기파랑가는 아주 인기가 높아요. 왜? 형상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사무치게 하려면 골 아프게 이 머리 돌리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게 해라. 개성가는 뭐냐?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새 화랑이 금강산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혜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용천사라는 사람이 이 혜성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옛날에 동해가에서 외군이 왔다고 공화를 올린 그 성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었다. 지금도 혜성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혜성이 있는가? 그런 거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무런 비유법도 없어요. 근데 그 향가에 대해서 그 뒤에 기록은 뭐냐? 그러자 이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혜성이 사라졌다. 하늘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군도 돌아가고 나라가 복되게 됐다 하게. 여기 대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구에 유명한 곳이 갓바위라는 곳이죠.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왜 가셨습니까?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그리고 갓바위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뭐 때문에 거기 올라갑니까? 그럼 나는 갓바위 같은 데 안 가는데 그럼 어떡하자고요? 아마 자녀들 수능시험 볼 때 교문 앞에 갖다 엿을 붙이셨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든지 그것도 안 하셨다면 아마 그 전날 찹쌀떡 정도는 사다 자셨을 겁니다. 왜?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 있습니까?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전하는가? 말로 전합니다. 그렇게 말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1500년 전의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우리에게 끼쳐준 겁니다. 그게 향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무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실상을 아주 쉬운 말로 전하면 그것이 사무칩니다.
근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취향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여기 미술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피카소의 세계를 보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드는 건 몰라요, 무슨 소리. 저거 왜 저렇게 그려? 왜 대가리가 두 개인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럼 설명을 들어야만 하는 예술이란 과연 사람을 사무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쉬운 욕망을 가장 쉬운 말로 간절하게 전하면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사무치게 된다고 향가가 1500년 전의 기록으로 우리를 깨우쳐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게 된다면서요. 네.